자, SGD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요번 교시 오전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기본 코드만 준비하고 그 리드미 파일 오후에 볼게요. 리드미 파일은 뭐 정리가 다 돼 있긴 한데 지금 기본 코드에 대해서 이제 뭐 굳이 따로 설명도 안 해도 되죠. 어차피 하이퍼 파라미터 관련해서는 이따가 리드미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그래서 기본 코드 이제 그대로 가져오신 다음에 분류기 클래스, 얘는 선형 모델이에요. 요거만 이제 변경하시고 우리 실습했었던 데이터셋 가져와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오후에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분류기 객체만 만들게요. 근데 이대로 놓고 나면 얘는 성능 되게 안 나와요. 보시면 처참하죠? 얘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이 좀 복잡한 편이고요. 어쨌건 해서 성능평가 나와서 분류를 하기는 하네 정도까지만 체크해 보세요. 여기 다른 값은 그냥 미리 칸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후에 리드미 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사하강법하고 손실함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체크하고 이제 모듈화한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SGD라는 것까지 마무리하면은 어제 얘기했었던 대로 한 바퀴 도는 게 끝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다시 KNN 분류가 아니라 회귀부터 그 데이터들만 한번 다시 보려고 해요. 이 파일까지 제가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기본 코드는 뭐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뭐 클래스만 교체하면 되니까. 요거는 오후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거 정리하시는 걸로 오전은 마무리할게요. 자, 오전 끝날 때 우리가 확률적 경사하강법, 즉 SGD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코드를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게 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경사하강법의 한 방법이다. 짧게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과연 손실함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랑 경사하강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SGD라고 하는 애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손실함수라고 하는 얘를 얘기를 해볼게요.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은 결국은 컴퓨터가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에 도달하기 위한 가중치하고 편향을 찾는 과정이에요. 자, 2a 플러스 b가 3이고 3a 플러스 b가 7이고 4a 플러스 b가 9다. 그러면 a는 얼마고 b는 얼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곱한 거에다 b를 더하면 이 값이래요. 이것까지 고려하면은 a하고 b는 과연 얼마겠느냐.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컴퓨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a하고 b를 찾기 위해서 일단 a에다가 1 넣어보고 b에다 1 넣어보고 a에다가 2 넣어보고 b에다가 1 넣어보고 또 a에다 3 넣어보고 b에다가 또 4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값을 직접 대입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되게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값과 실제 정답 간의 간격 오차죠. 이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a하고 b의 값을 점점점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a에다가 일단 1을 넣어보고 b에다가 뭐 한 1을 넣어봤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2를 넣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100 정도, 한 100만 정도 넣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만을 넣었을 때 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또 2를 넣어보고.
자, 그러니까 이제 찾아야 되는 정답이 요 정도 지점에 있다라고 하면은 대입되는 값을 처음에는 한 요쯤 되는 값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는 요쯤 되는 값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한 여기쯤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쯤 넣어보고 여기쯤 넣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요쯤까지 왔을 때 만족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근접한 수치까지 찾아낼 거냐.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규칙을 손실함수라고 해요. 어느 정도까지 근접할 때까지 갈 거냐. 그래서 A하고 B를 대입한 결과값이 실제 값에 근사하게 접근하도록 적용하는 어떤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큼의 손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점점 하다 보니까 손실을 점점 줄여간다는 거죠. 자, 이런 손실함수의 종류가 회계 분석에서는 MSE, 평균 재고부차, RMSE, 그리고 MA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었던 거죠. 이항분류, 즉 로지스틱에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있고요. 다항분류에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범주형 엔트로피 내지는 범주형 교차 엔트로피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은 이제 값이 실제 정답, 즉 관측치에 최대한 근접한 값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들을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식들도 최적화를 시켜서 적용을 하는데 그때 적용하는 게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함수하고 경사하강법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그 신경망, 즉 딥러닝의 가장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딥러닝이 이어져요. 자,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최적화해요. 정답의 근사값이 되도록. 이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정답이 여기 있으면 처음에 대입했던 값이 한 요 정도 근사치다. 그럼 그 다음에는 값을 엄청 키워요. 그 다음에 요 정도에서 하고 요 정도에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운데에 계속 근접한 값을 찾는 건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쪽 지점, 그 다음에 이쪽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고자 하는 정답의 가장 근사한 값을 찾는 것. 요걸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요. 이걸 찾는 게 일단 미적분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사하강법이라는 용어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때 이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 곱해지는 요 LR이라고 하는 걸 학습률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 혹은 얼마나 가깝게 도달하느냐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학습률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사하강법을 처음에 여기 값을 찾았다. 여기에 값을 이제 대입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요쯤을 대입할지, 여기를 대입할지, 여기를 대입할지, 뭐 여기를 대입할지.
어느 정도 수준의 값을 대입할지도 결정하기 위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옵티마이저라고 해요. 경사를 내려가는 방법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가장 단순 무식한 옵티마이저는 GD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해서 내 위치의 산 기울기를 계산해서 갈 방향을 찾겠다. 되게 비효율적이겠죠? 여기서 발전된 게 SGD예요. 일일이 다 보는 거는 하나하나 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조금만 먼저 보고 빨리 판단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사이킥 런에서 적용하는 이 SGT라고 하는 앤데 이 옵티마이저가 이후에 불과 한 1,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공식들이 파생을 해요. 그리고 이 공식들을 나중에 지금은 SGD 얘가 회귀 중에서도 선형회귀에서 쓰는 공식이에요. 선형회귀도 로지스틱도 선형회귀의 일종이니까 결국은 이 SGD가 선형회귀와 로지스틱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하고자 하는 분석 종류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적절한 거를 쓰시면 돼요. 언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ADAM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경만 공부할 때 지금 우리는 선형회귀만 하는 거니까 무조건 SGD라고 하는 손실함수를 옵티마이저 박아놓고 경사하강법을 수행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가도록 컴퓨터한테 명령한다. 결국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공식을 써야 분석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게 나중에 되게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수학적으로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할 때 예전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인공신경망 할 때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제 이 옵티마이저 분석 종류에 따라서 옵티마이저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GD 같은 경우는 이제 단층 퍼셉트론이라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모형에서만 쓰는 거예요. 활성화 함수가 리니어, 즉 선형 분석일 때 쓰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분류 모형에서 또 다른 활성화 함수와 옵티마이저도 쓸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게 ADAM이에요. 아, 이건 전에 성능 테스트한 코드구나. 같은 예제 돌렸을 때 구글 콜앱에서 1533초 나오면은 맥북 프로에서 제 노트북에서 463초 나왔었고 콜앱을 이거 유료인데 유료 버전으로 바꿨더니 시간이 확 줄었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중에 이제 SGD라고 하는 건 이제 확률적 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건데
각 학습마다 모든 배치가 아닌 일부 샘플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학습에 이용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죠. 전체를 다 안 보니까 당연히 빠르죠. 근데 데이터를 랜덤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랜덤이니까 어떤 데이터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좀 오차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노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배치를 학습 대상으로 쓰지 않고 랜덤으로 선택된 n개를 대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평균 경사를 구해요. 그래서 얘는 정확도보다는 좀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행 속도에 몰빵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로. 그래서 뭐 반드시 사이킨런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그래도 제일 발전된 형태니까 이걸 사용해서 회귀를 시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쓸 바에는 그냥 딥러닝 넘어가는 게 더 차라리 그 결과나 아니면은 성능 면에서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하는 거 봐도 얘도 신경망이랑 차이가 없어요. 신경망의 원리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라면 이걸 쓰느니 그냥 신경망에 있는 SGD를 갖다 쓸 거예요. 그래도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는 이제 앙상블 기법을 제외하고 단일 알고리즘 중에는 가장 최신 기법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경사하강법이랑 그 다음에 손실함수라고 하는 개념 용어만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얘는 뭐 아까 봤을 때 시작부터 과소적값 튀어나오네요. 그쵸? 자, 일단은 텍스트는 봤으니까, 그리고 오전에 요 코드까지 봤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모듈화 한 것만 확인한 다음에 몇 개 예제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 보면 되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여기까지 한 바퀴 돌면은 그 지금 작업하고 있던 모듈은 버전 숫자를 하나 올릴게요. 이제, 분류 분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손댈 기능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분류 마무리하고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 회귀 쪽을 다시 보면 되니까요. 자, 2시입니다. 2시 10분쯤 해봅시다. 10분, 15분 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듈에 이 SGD 클래시파이어에 관련된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늘렸고요. 함수를 하나 복사해서 여기 return 클래스 타입 바꿨고 얘는 SGD 분류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한다. 지금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분류 분석에 집어넣는 마지막 알고리즘이에요. 이후에 또 뭐가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아마 앙상블일 거고 단일 알고리즘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자, 뭐 하이퍼 파라미터는 결과 출력과 관련 하이퍼 파라미터래. 함수 파라미터는 결과 출력과 관련 있는 거니까 여기는 쭉 이렇게 놔두고 교차 검증 파라미터는 아까 표에 정리를 했었죠. 자, 먼저 로스 손실함수인데요. 데이터 유형에 맞게 선택을 하면 돼요. 여기에 뭐 몇 가지 이제 함수 유형들이 있는데 뭐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지금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종류가 3가지밖에 안 되니까 얘는 일단 다 설정해 놓고 만약에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그때 좀 빼는 걸로 합시다. 일단 손실함수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거든요. 라인 수가 너무 길어지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좀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얘는 제가 보조 편집기로 쓰는 애인데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부르는 애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차이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 보기에는 그래도 실제로는 웹 브라우저예요, 걔가.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가 전부 웹페이지로 구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은 코드는 실제로 감당을 못해요. 걔가 파이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1000라인 넘어가면 실제로 얘가 감당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서브라임 텍스트는 웹페이지 기반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독립실행형 프로그램이라서 기능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보다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일단 실행 속도 면에서는 얘를 따라갈 애가 없어요. 현존하는 편집기 중에. 얘는 파이썬으로 만든 거고. 그래서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보다 실제로 제 메인 편집기예요. 실제로 제 개인 작업할 때. 왜냐면은 저는 실제로 제 개인 작업할 때 10,000라인 정도는 우습게 넘어가거든요. 웹 개발 같은 거 실제로 하다 보면은 뭐 하루 코딩량이 10,000라인이 넘어가는 게 보통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제 개인 작업에서는 평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잘 안 써요. 근데 대신에 이제 얘는 이 안에서 주피터를 가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듈 작업은 얘로 하고 주피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고 요즘 제 개인적으로 작업할 때는 그런 조합을 하고 있어요. 자, 손실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와 종류. 여기 L2 정규화, L1 정규화, 엘라스틱넷 정규화. 이게 지금 선형 회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기본적인 원리가 선형 회귀예요. 내부적으로 선형 회귀를 돌리는 건데, 이게 전에 뭐냐면은, 우리 라치 회귀, 리소 회귀 뭐 그런 것들 했었죠.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같이 다 넣어놓으세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인데 얘도 다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정규화 강도래요. 정규화를 적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정규화를 이제 세게 적용하는 건데 기본값이 0.0001 그러니까 정규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그래서 얘도 지금 로그 적용해서 10단위로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기본값이 0.0001이니까 아마 0.1까지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길게 잡아봤어요. 이것도 속도에 따라서 축약할 여지가 좀 있고요. 자, 맥스 이터. 이거 이제 최대 반복 횟수예요. 아까 경상법이라는 게 값을 무작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값을 대입하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시도할수록 정확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실행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기본값이 1000번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5000번, 10,000번 정도 하면은 정확도는 더 올라갈 거야. 근데 반복문을 그만큼 많이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컴퓨터의 성능을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무조건 많이 잡으세요.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에폭이라고 불러요. 그냥 최대 반복 수행 횟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4,000, 5,000. 남는 건 시간이고 컴퓨터는 내 거 아니고.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자, 얘가
1000번을 하건 10,000번을 하건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우리 학습 곡선 그릴 때 보면은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과적합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일반화가 되죠. 더 이상 반복을 해도 더 이상 성능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 3000번 반복해라 그랬는데 이게 1000번 만에 이 정도 됐어. 근데 얘는 3000번 채울 때까지 반복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이때 early stopping이라는 파라미터를 true로 세팅해 주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으면 그만둬요. 한 5번 정도 5번 한다고 본 것 같아요. 한 5번 정도 했는데 학습률이 더 이상 개선이 안 되면 강제로 중간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많이 걸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되게 익숙할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왜냐면 이게 신경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하고 돌려요. 그래서 이 early stopping은 true로 걸 건데 얘는 저게 아니죠. 그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얘는 조금 이따가 강제로 설정할 수 있게끔 좀 넣을게요. 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래요. 문제에 맞게 선택하라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값이 어댑티브라는 값이에요. 적응형.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얘랑 이제 그 얼리 스타핑이랑 좀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4개 다 박아보죠. 자, 그 다음에 초기 학습률. 러닝 레이트가 이제 옵티멀이 아닐 때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초기 학습률은 잘 안 건드리기는 해요. 또 얘도 일단 다 때려박아 본 다음에 학습 성능을 좀 봅시다. 보통 초기 학습률은 그냥 기본값을 많이 쓰는데 얘도 한번 바꿔보죠. 자, 리턴 타입 변경해 주고요. 클래스 이름을 이제 my classification이라는 함수한테 보내면은 이 파라미터 정보들을 사용해서 이 안에서 요 안에서 그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그런 원리였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찾아가면 자, 일단은 CV 교차 검증 횟수가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항목들이 전달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중괄호로 처리하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early stopping 그리고 n 잡스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이기는 한데 그냥 고정값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굳이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해서 넣지 않고 inspect.signature 안에다가 클래스 이름 뭐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로지스틱 레그레이서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SDG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의 생성자를 분석을 해서 그 안에 파라미터 이름 중에 n잡스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n잡스는 -1이라고 강제로 세팅해 주고요.
또 생성자 파라미터에 랜덤 스테이트라는 걸 지원한다면 랜덤 스테이트 1, 2, 3, 4라고 강제로 때려 넣어 주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늘려주면 되는 거죠. 자, 생성자 파라미터에서 얼리 스타핑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갖고 있는 애가 있다면 요 값을 true로 세팅해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클래스는 얼리 스타핑을 허용하지 않음. 이렇게 메시지 넣어주고. 자, 이렇게 만든 요 ARGS를 객체 만들 때 고정 파라미터로 세팅해 주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이 파람스는 그리드 서치, 랜더마이즈 서치 CV한테 세팅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오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될까 싶어서 제가 넣어서 테스트를 한 건데요. 고정 파라미터 적용해서 일단 디시전 트리 객체를 만든 다음에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로 이제 가지치기 관련된 알파 값을 먼저 여기서 뽑았어요.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 값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고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일 때만 이 if문으로 값을 뽑아 놓도록 하고 여기서 알파 값을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는 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째부터 끝에서 마이너스 1까지 뽑아서 하이퍼 파라미터에다가 박았어요. 그럼 얘가 리스트로 막 알파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파 값을 적용해서 정리를 하겠죠. 테스트를 해봤더니 같은 정확도면은 베스트 파라미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출력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무조건 교차 검증 탑5라고 출력하는 거 있잖아요. 걔는 무조건 스코어 높은 순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알파 값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고 출력하고 있는데 얘가 산정하는 이 베스트 파람스를 확인해 봤더니 알파 값이 고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최적화된 트리 모형까지 결과에서 출력할 수 있게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 분류 모형 예제에서 아까 가지치기에서 트리 구조가 조금 단순해진 거 아까 확인을 마지막에 했죠. 네, 트리가 이렇게 단순해진 거 확인했는데 이거를 모듈화 시킨 다음에 my dtree 클래시피케이션 호출했을 때 마찬가지로 심플해진 그 트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오전에 따로 마무리를 해놨고요. 이거는 굳이 안 해보셔도 돼요. 이제 모듈에 오늘 오전 수업 내용이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자, SDG 클래시파이어 분류 모델. 그냥 돌렸을 때는 성능 평가가 좀 별로 많이 안 좋았어요. 그쵸? 네, 모듈화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자, 지금 전체 실행 중이에요. 자, 얘가 함수를 인식을 못하네요. 함수 이름을 안 바꿨나 보다. my SG 클래시피케이션.
자, 코드 바뀐 거를 애가 인지를 못하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 못하네요. 아이가 빠졌네. 자,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했을 때 아까보단 좀 좋아지긴 했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모형에 대해서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얘를 호출해주는 코드를 넣어줘야겠죠? 코드 블럭 하나 복사해서 함수 호출 구문 넣어주고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아마 지금 그래프 같은 거 출력하는 거를 다 빼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단일 모형 일괄 실행하는 것보다 이만큼의 알고리즘을 병렬로 한꺼번에 실행하는 게 출력 속도가 더 빨라요, 지금. 자, 지금 여기에서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좀 있네요, 제가.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지금 다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한 거를 타고 있는데 이 SGD 클래시파이어 여기선 그건 안 나오는구나. 어차피 이건 기본 파라미터. 이게 맞네요. 자, 근데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아까 앞에 거에 비해서. 요거는 조금 더 코드를 연구해 볼 소지가 있네요. 재현율하고 위양성률은 되게 잘 맞추네요. 약간 이런 쪽 용도의 특화는 있나? 자, 어쨌건 이제 모듈화는 다 마쳤어요. 여기서 좀 더 성능 끌어올리게끔 뭐 조절해야 될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확인해 보기로 하고, 분류 관련된 것들은 이제 버그를 수정하는 게 아닌 이상 뭐 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setup.py에서 버전을 0.1.0으로 올렸습니다. 대체로 이제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버전업 변경 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 게 메이저 버전이 바뀌고요. 이제 기능이 어떤 하나의 그 일단락이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숫자가 바뀌고
자잘하게 버그가 수정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여기 뒤에 게 바뀌어요, 보통. 이제 분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구상했던 것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 뒷부분 넘버링 하던 걸 없애고 0.1.0으로 이제 바꿨어요. 자, 요거까지 이제 돌아가고 이제 와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각자 여기 빈칸 채워서 완성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완성해놓고 조금 내용 확인하고 계시고요. 했었던 연습 문제 그대로 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연습 문제로 제시할 만한 데이터셋이 있는지 좀 체크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